과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솜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전거 타는 걸 배우는가? 장님이 어떻게 지팡이로 물건을 감지하면서 가는가? 암묵적인 지식에 기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는 건 뭐냐면 과학 지식에도 은유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전부 다 은유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혁명적인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창의성 훈련하고 싶으면 정말 그런 실제 문제를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이 과학의 본질, 또 그 과학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의를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과학 연구의 사례들을 이론적, 실험적, 역사적, 철학적인 관점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과학이 뭔가 잘 들여다보면 과학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본주의적에서 해석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과학의 이미지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이미지는 과학에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객관적이고 아주 과학하는 과정 중 모든 단계에서 그 인간의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감정적인 거 모두 빼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과학은 그 과학을 하는 모든 단계에서, 그 과정 중 모든 단계에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능력과 그 능력의 한계, 인간의 욕망과 목적들, 그런 게 다 들어가고요. 그것은 또 과학 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잡음이 아니라 과학 자체의 중요성과 동기와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인간적이라는 게 이 합리적이라든지 이성적, 객관적인 거하고 상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인간은 비합리적일 수 있고 비이성적일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는데 또 인간이 아니라면 합리적일 수도 없고 이성적일 수도 없고 객관적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나 또 그런 인간과 비슷한 지성과 감정을 가진 동물이 아니라면 뭐 합리도 비합리도 아닌 무리겠죠. 또 주관도 객관도 아닌 무관일 겁니다. 과학 지식 그 과정 자체가 모두 다 인간적인 것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그래서 인본주의 과학 철학이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또 문화생활하고 근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면 정치적인 차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다원주의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치에서 얘기하는 다원주의와 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과학에서의 다원주의라고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과학 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과학의 지식 체계가 가능하면 한 분야 내에서도 여러 가지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 거기서 좋다고 하는 것은 이 과학의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과학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한 시간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과학의 목적이라는 게. 그 목적이 뭐가 됐던 간에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다원주의가 더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학은 이론주의죠. 과학에는 정답이 있고 과학에는 가장 옳은 이론이 있고 지금 우리가 진리를 얻지는 못했을 망정 그 진리를 향해서 나간다. 이제 그런 데 대한 좀 반론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이 실제론 논의할 때 좀 드렸고, 또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인다든지 할 때 이 우리가 생각했던 정답이란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왜 제가 이 다원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첫째, 한번 그냥 농담으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정된 주제가 우리 집 강아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 주제로 어떤 학생이 글 써낸 걸 보고 선생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서 학생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너 이거 너희 누나가 낸 글하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은데 베꼈지? 그러니까 애가 한다는 말이, 아니요, 같은 개거든요. 그랬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웃으셨지만 과학자들은 사실 모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건 같은 우주니까 맞는 이론은 딱 한 가지 똑같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웃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역시 똑똑한 분들이라 농담도 잘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또 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직 질의응답 시간이 안 돼서 못 하시지만 속으로 막. 이 과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과학이 많이 통일됐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게 이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설명돼 가고 있지 않은가, 특히 현대 물리학이 이뤄놓은 걸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러더포드, 이게 저 원자 핵을 발견한 분이죠. 러더포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이란 물리학이 아니면 우표 수집에 불과하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훌륭한 과학은 이 물리학의 원리에 기반해서 모든 거를 다 유도해내는 거고, 다른 거는 그냥 사실 모으는 일, 그런 거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고 일부 이 과학사나 과학 철학자들은 이것을 물리학의 제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물리학이 다 제일 훌륭하고 다 다른 과학들을 정복하고 하나로 통일할 것이다. 뭐 징기스칸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듯이. 근데 이건 정말 과학자들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철학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환원론이라고 하죠. 영어로 리덕셔니즘. 그 논리를 지금 자세히 드릴 수는 없고, 여기 한 좋은 극명한 예가 있습니다. 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철학자 퍼트넘, 또 그 사람과 공동 작업을 했던 또 오픈하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명이 이제 아주 고전적인 논문입니다. 지금 그 논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줬냐면, 이렇게 딱 질서를 잡아줬습니다. 이 사회적인 이 그룹이라는 거는 다 이 개인으로 이루어진 거죠. 또 이 동물 개인이란 건 세포로 이루어진 거고, 세포라는 거는 분자로 이루어진 거고, 분자는 원자로, 원자는 소립자로 이루어진 거니까 잘 소립자 물리학을 연구하면 그걸로 원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원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분자 알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회학부터 이론 물리학까지 모든 거를 하나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환원을 해가면 할 수 있다는 꿈이죠. 그걸 이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정말 됐다고 얘기한 거 아니고, 꼭 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이 논문의 제목에 보면 이 working hypothesis,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단 가정하고 작업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사를 정말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세기 물리학에서 특히 그런 통합되는 추세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유명하게 전기와 자기를 같은 현상으로 이해하고, 또 그 유명한 맥스웰이
광학과 전자기학을 합쳤죠. 빛은 전자기 파라고 해석을 하면서 또 뭐 화학도 물리학으로 많이 환원되지 않느냐, 원자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20세기에 또 그런 훌륭한 통합적인 일들이 많았죠. 양자역학이 나와서 화학을 정말 대부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분자생물학이 나와서 정말 우리가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작용들을 이 분자, DNA부터 시작해서 분자들이 이렇게 돼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냈고요. 그러나 그렇게 성적표가 다 100점은 아닙니다. 이 과학의 통합이라는 거,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오랜 세월을 보냈죠. 소위 통일장 이론을 만들려고. 결국은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그 반면에 아인슈타인 이후에 딴 방향으로 뚫어서 그 소위 지금 얘기하는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델,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그 최신 물리학 이론들은 또 많은 통합에 성공을 했죠. 그러나 이 역시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 이론을 통합하는 그 양자 중력 이론은 아직 좀 미결입니다. 잘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더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리학 내에서도 통일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체 물리학이나 뭐 그런 거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소립자 이론은 자기들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아주 떠오르는 주제가 돼 있는 그 고온의 초전도체 뭐 그런 거 연구하려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 적용되는 이론을 만들어줘야지 표준 모델 보고서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 내에서도 또 그렇게 통일이 미달된 점도 있고, 또 그 오픈하임과 퍼트남이 훌륭한 꿈을 꾸긴 했지만 과학의 실제를 볼 때 그 분야 수가 더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런 재미있는, 과학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과학이 통일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통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리학 제국주의는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꿈을 아주 포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과학이 통일돼 가는가, 또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쿠hn의 논의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문은 이겁니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미래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가지로 해서 정답을 냈으면 됐지. 왜 정답을 또 내야 되느냐? 근데 제가 표현하기를 쿠hn이 내세운 것은 패러다임의 독점설입니다. 한 분야에서 정상과학 상태에서는 패러다임은 한 개밖에 없다 그거죠. 또 하나가 나오면 싸워서 결국 한 놈이 죽어야 됩니다. 그 독점설을 쿠hn은 아주 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전제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쿠hn의 과학사와 과학 철학이라는 건 이 정상적인 과학에서 두 개의 패러다임이 양립할 수 없다, 그렇게 전제를 한 건데, 제 의견은 그렇게 독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상과학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상과학의 이점이라는 거는 쿠hn이 얘기했듯이 패러다임이 정립되게 되면, 또 그 패러다임에 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게 되면 정말 무슨 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그 사람의 기력을 소모할 필요 없이 패러다임이 정해준 그 문제들 아주 깊이 집중해서 풀고 과학적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기 때문에 쿠hn은 그 경쟁 패러다임이 없어야 그 과학자들이 정신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 경쟁 패러다임이 있어도 사람이 정신을 잘 차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집중된 연구하고 또 큰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느끼는 거죠. 그게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쿠hn의 이론에는 상당히 도전을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 쿠hn의 과학혁명 이론은 옛 패러다임이 새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패러다임 간의 싸움이 났을 때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가능성이 세 가지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쿤도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건 뭐냐면 분화입니다. 그 생물에서 종의 분화가 되듯이 이렇게 패러다임이 하나 있다가 새로운 게 또 삐져 나오기 시작할 때 이렇게 두 개가 따로 발전이 돼서 둘 다 서로 다른 영역을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물이 H2O냐 하는 강의 드릴 때 이 물을 H2O로 정립한 그 유기화학의 구조론 그거는 그대로 갖고 그러나 거기서 불만을 가진 그 전기화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연력학을 들여오고 싶은 사람들은 물리화학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그 유기화학에서 다루지 않는 그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면서 따로 갔다는 거죠. 둘 다 잘 공존했고 역할을 했습니다. 분화해가지고.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거는 그 하나 그대로 있는 분야 내에서 공존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 광학에서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이 오랫동안 공존했습니다. 싸우면서. 그러나 그 입자설, 파동설 각각이 어떤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의 역할을 해줬던 거고요. 그 와중에도. 근데 이제 쿤의 주장은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패러다임이 독점을 하게 된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생기는 의문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과학사적으로 말하는 게 옳다는 거하고 과학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과학이 대개 쿤이 말한 대로 됐다고 해서 또 과학을 그렇게 해야 가장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쿤은 역사적으로 이게 이랬다 얘기한 거지 그게 제일 좋다는 얘기는 미묘하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얘기를 해봅시다. 해보면 제 의견은 그것이 공존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래서 화학혁명의 그 과학사를 말씀드렸을 때 제가 드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 플로지스톤 이론이나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이 죽어 없어졌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 산소 패러다임과 계속 같이 발전했다면 더 좋은 결과들을 빨리 가져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잡종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빛의 파동설과 입자설이 20세기에 오니까 잡종이 돼갖고 그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입자와 파동이 이중성이 돼버렸죠. 그러면 그 둘은 아무도 이긴 게 아니고 둘이 합쳐져 가지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형돼 버린 건데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제가 아마 얘기하지 않은 패턴도 뭐가 있을 겁니다. 더 연구를 잘 해보면. 그래서 이제 연구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꼭 통일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쿤이 얘기한 그 패러다임의 독점 체계가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꼭 그게 더 좋다고 할 수도 없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다원주의가 왜 유리한지 왜 과학에 이득을 주는 것인지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원주의의 이득이라는 거를 두 가지로 크게 묶어봤는데요. 하나를 이제 관용의 이득이라고 여기서 표시했고 하나를 상호작용의 이득이라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여기서 그 쿤이 얘기하듯이 그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독점하지 않고 다른 패러다임이나 다른 체계도 좀 같이 있을 수 있게 학문을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관용적으로 학문을 했을 때 이 나오는 이득이 제가 네 가지가 있다고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측 불허에 대한 보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죠. 우선 아무리 간단한 과학 지식도 얻어내고 확립하는 게 참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물이 H2O라는 걸 알아내듯이 또 과학의 발전도 이렇게 여러 갈래 길이 가능하고 그 중에 어느 길이 정말 어떤 성과를 미래에 가져다 줄지 예견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던 이론도 나중에 폐기된 경우가 많고 또 어느 이상한 가능성이 발전해서 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 줄 수 있을지 모르고 저는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만나뵌 적이 없는데 항상 저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다. 뭐냐면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할머니 하신 말씀은 누구한테나 다 잘해라. 그러면 나중에 누가 덕을 줄지 모른다. 그건데 과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유일무이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키워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또 쿤의 주장으로 돌아가 보면 쿤은 정말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을 막 추구해서 막다른 골목까지 간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을 추구하고 그러자는 건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측 불허인 미래에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어떤 일이 닥쳐와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개인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유연성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과학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렸던 이론들이 나중에 정설이 되고 합니다. 지동설이 그랬죠. 원자론도 그랬고 진화론 물론이고 상대성 이론, 빅뱅 이론 전부 그렇게 미친 소리처럼 들렸던 건데 나중엔 정설이 됐고 또 정설처럼 들리던 게 이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과학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훌륭한 이론만이 진리로 가는 한 가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숙하죠. 경직성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다원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측 불허에 대한 보험이라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적 분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험의 얘기는 정말 우리가 제가 하지 말자고 한 진리 추구를 하는 사람도 이제 들어주셔야 될 얘기고 그러나 그런 거창한 진리를 떠나서 본다면 이 분업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뉴턴이 아무리 만유 인력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안 됐다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양계 정도 스케일에서는 뉴턴 역학을 쓰고 아주 작아지면 양자역학을 쓰고 아주 커질 때 일반 상대론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환원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양자역학이면 다 되는 거고 이 태양계 스케일도 사실은 다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양자역학으로 로켓 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양자역학이 진짜 진리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써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때 로켓을 쏘는 것은 아직 뉴턴 역학입니다. 상대성 이론도 아닙니다. 대부분 뉴턴 역학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적 분업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또 쿤하고 연결해 보면 그 소위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그거를 지금 다 복습할 필요는 없고 그 요지는 뭐냐면 다른 패러다임마다 서로 잘 푸는 문제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업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혁명 얘기할 때 정말 플로지스톤 이론이 더 잘 푸는 문제도 있었다 그랬죠. 산소 이론은 못 푸는 문제도 있었고 틀린 점도 있었고 그러면 두 개를 다 놔뒀다면
자기들이 서로 잘하는 거를 하면서 이 화학 전체를 볼 때 더 풍부하고 훌륭한 학문이 되지 않았었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기화학의 구조론하고 이 물리화학이 갈려져서 공존했을 때 화학 전체를 봤을 때 더 훌륭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화학혁명, 그 라부아지에가 정말 그 플로지스톤 이론을 없애버렸다는 것은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적 분업이란 얘기고요. 세 번째로 이 한 가지 목적도 여러 가지로 다르게 달성할 수 있으면 좋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정말 사람이 뭐 영양가만 제대로 맞춘다면 아마 항상 같은 걸 먹어도 별일 없이 잘 살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즐기면서 먹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건데 과학도 그렇지 않은가? 이 화학혁명에서도 정말 같은 현상을 라부아지의 이론으로도 이해하고 플로지스톤 이론으로도 이해하고 현대적 이론으로도 이해하고 정말 재미있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깊이 해주고 풍부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그 환원론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은 아예 한 가지로 해서 정답을 냈으면 됐지. 왜 정답을 또 내야 되느냐? 그거는 정말 과학을 너무 좀 제한된 눈으로 봐서 그런데요. 그거는 과학이 답만 내는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학이 답만 내는 것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의 문화적인 정신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관용의 이득의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방금 드린 말하고 통하는 건데요. 과학에는 정말 한 가지만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일단 현상들을 예측하고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현상들을 이해하는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한 가지만으로 몬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다른 기능을 우리가 충족시키자고 생각할 때 물론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들이 거기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과학을 관용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서로를 놔두고 서로가 좋은 길을 찾을 때 과학 전체를 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 난장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너도 좋고 네 말도 맞고 난 상관없어.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더 차원이 높은 다원주의라는 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해보겠습니다. 상호작용의 이득이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과학에 여러 갈래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각각 다른 길에서 가져다 주는 이득이 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원주의를 하려면 그렇게 그 따로따로 노는 길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다른 길들 간에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교류가 되면 또 거기에 이득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 야 그래 너희 뭐 소수민족 너희끼리 살아라. 우리가 죽이고 구박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지만 더 차원이 높은 다원주의라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당신들 집단을 만들어서 살되 우리랑 교류를 해보고 서로 뭘 얻자. 이제 그런 차원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과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여기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 융합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체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른 체계로 유지하되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같이 쓴다는 거죠.
이게 좀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내비게이션들 다 쓰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기가 막힌 현 20세기 말 과학의 업적인데,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그 GPS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인데, 그 지구 주위에 위성을 띄우죠. 딱 그 일정한 점 위를 떠다닐 수 있는 위성을 띄우고 거기서 이제 원자시계를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위성을 띄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턴 역학을 가지고 띄웁니다. 그렇죠? 원자시계를 움직이는 데는 양자역학입니다. 근데 그 원자시계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계의 위치와 운동 속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면 가는 속도가 달라지고, 그 수정을 하려면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둘 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제 시그널을 쏴주죠, 지구로.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지구는 평평한 것처럼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지구가 평평했었던 그 시대의 이론부터 첨단의 일반 상대론, 양자역학까지 다 뭉뚱그려 융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훌륭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딱 이론 하나 세워서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바에 의해 그 한계에서는, 그 한도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그런 걸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도 없고, 다 잘 이루어진 이론 체계들을 잘 융합해서 그런 데 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채택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체계가 있을 때 각각 이루는 이 성취도도 뭐 다르고 각각 이루는 업적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거를 그럼 옆집에서 빌려서 쓴다는 거죠. 좋은 거는 자기 시스템에 맞게 쓸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또 화학혁명의 예로 돌아가 보면 이 라부아제가 좀 파렴치하게 그 프리슬리가 산소 만드니까 그거 갖다가 쓰고 뭐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나온 거를 다 갖다가 잘 포장해서 자기 해석을 해서 자기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썼는데, 뭐 그게 파렴치하다는 건 개인적으로 이제 프리스틀리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그 크레딧을 주지 않았다는 그거지, 이 과학 연구의 행태로 봐서는 하나도 나쁜 게 없죠. 아니, 저쪽에서 잘해서 유용한 결과를 냈는데 우리가 그거를 왜 쓰지 않느냐. 세 번째는 경쟁입니다. 왜 경쟁 얘기가 나오냐, 경제학도 아닌데. 근데 과학 이론, 과학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지식 체계들이 경쟁을 하죠. 경쟁을 해서 뭐 한쪽이 이기고 지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쟁이란 거는 정말 단순합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면 그냥 100m 뛰는 것 같은 생각인데요. 땅 해서 뛰어서 제일 먼저 간 놈이 이기고 나머지는 죽입니다. 근데 실제 경쟁은 100m 뛰는 것도 그렇지 않죠. 서로 옆에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행태가 달라지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경쟁이 이득되는 거는 우리 혼자 있으면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쿤식으로 패러다임이 독점을 하고 있고, 그러면 뭐 좀 아주 검증이 확실히 안 된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믿어도 그만이고, 그러나 경쟁 체계가 있을 때 그쪽에서 비판을 해올 거고, 그러면 또 우리 자신의 논의를 강화해야 되고 실험도 더 잘해야 되고 정말 추론도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저쪽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해봐야 되고, 그런 아주 상호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적인 시스템들이 서로 이제 정말 앞을 다툴 경우 그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의 이점하고 포퍼가 말하는 그 비판 정신의 이점 둘 다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원주의의 이득이라는 거. 근데 그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다원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다원주의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뭐 괜찮겠지. 그렇지만 또 많은 근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째, 이 과학에서 제일 좋은 게 한 가지로 딱 통일되지 않으면 난장판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럼 다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거 믿고 자기 마음대로 방향 정해서 연구하고 그러면 이 과학이 정말 완전히 혼란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주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전혀 판단을 하지 않는 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너도 좋고 네 말도 맞고 난 상관없어 무슨 얘기든지 해. 그런 식의 기분이고 상대주의라는 거는 다원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거는 한 가지만 하지 말자는 거지 아무거나 하자는 아니거든요. 몇 가지를 적어도 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 포용의 이점도 있고 이 상호 작용의 이점도 있지 하나만 갖고는 그게 안 된다 그거지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허용하고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난장판이 된다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나 또 할 수 있는 우려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나 우리 정말 과학이 그렇게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말하자면 뭐 일단 연구비부터 나눠 가져야 되고 또 뭐 학생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여러 분야로 나눠야 되고 그러면 힘이 분산돼 가지고 뭐가 잘 안 되지 않겠냐. 제 생각에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다원주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과학자들은 뭐 연구비도 더 줬으면 좋겠고 시설도 더 좋았으면 좋겠고 과학하는 이 인재들도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한 분야의 한 가지 체계만 딱 골라서 추진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빈곤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걸 쫓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이 나오고 뭘 더 알아서 뭐 하느냐. 프리스트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겸허하게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왜 합니까? 철학이라는 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쓸모 있는 학문입니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겸허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학의 초기에는 정말 우리가 젊은 꿈을 꿨습니다. 데카르트가 자기가 다 평가해가지고 모든 지식의 토대를 세우겠다고 한 거나 뉴턴이 이 온 우주에 적용되는 법칙을 세웠다고 한 거나 제 생각에 그거는 과학이 패기 있고 젊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학이 많은 경험을 쌓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져가는 모양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오만함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또 뭐 거의 종교적인 얘기로 흘러버리는데 자연이란 건 뭐 무궁무진한 것 같고 인간은 한정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자연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제가 단면적일 수밖에 없다고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는 특정한 각도에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각도에서 단면을 쳐줘야 CT 스캔처럼 더 좋은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프리스틀리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혁명의 이 패배자, 이 화학혁명의 패배자 프리스틀리.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를 배울 때마다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됐다 그랬는데요. 그 볼 수 있게 됐다는 거는 뭘 다 깨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모르는지 보인다는 거죠. 옛날엔 정말 우리가 그걸 몰랐다는 것도 몰랐던 질문들을 새로이 뭘 배우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미지를 줬습니다. 이 어둠 속에 이렇게 빛이 동그랗게 비쳤는데, 그 비친 빛의 면적이 클수록 그 빛을 둘러싼 이 어둠의 경계도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중간에 빛이 비친 부분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의 경계, 그 경계가 우리가 모르는 의문점들입니다. 그렇죠? 그 밖에 정말 암흑인데는 뭐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들이고, 그래서 이 지식이 늘어날 때 우리의 모르는 것도 늘어난다. 아주 참 좋은 이미지입니다. 겸허함을 나타내주는. 그러면 그러면 뭘 더 알아서 뭐 하느냐? 정말 모르는 것만 늘어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프리스틀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프리스틀리는 어떻게 봤냐면, 그래도 우리는 빛을 더 얻게 될 때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연구하는 만족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 사람은 역시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저는 아니지만 신과 신의 창조물은 무한한 것이므로 우리는 끝없이 탐구해서 진보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이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틀리의 이 겸허한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은 정말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탐구하는 기쁨을 끝없이 느낄 수 있다. 정말 과학이 무슨 진리를 알고 나면 끝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겸허함의 과학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다원주의의 기초가 돼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넓고 무궁무진한 것을 배우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는 과학이 다 모든 정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좀 사회적인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학의 다원주의, 정치적 다원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지식을 떠난 인간 사회라는 거 생각할 수 없고요. 또 과학도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 과학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과학 자체의 그 전문가들이 형성한 사회가 있고, 또 그 과학의 전문가 사회는 일반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는 과학자의 권위를 상당히 신봉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그 버릇, 전문가가 특히 한다면 무조건 신봉하는 거, 그런 이제 상투적 관념하고 습관이 우리 일상생활과 과학 지식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즉 진정한 이 독립적인 과학 탐구라는 걸 배우는 거는 권위주의나 어떤 이데올로기의 맹종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옛날에 과학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군사 독재 하에서 정말 갈망했던 그 객관적인 진리, 정치적인 영향 받지 않는. 그러나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과학에 대한 희망은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그렇게 이 절대적인 걸로 해서 한 가지의 절대성을 또 한 가지의 절대성으로 교체해 버린다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주의와 이론주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이 최상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더 얘기를 일반화시켜서 보면 과학의 다원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가 저는 연결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데서는 다원주의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복수 정당제를 해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다 인간적인 대접받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게 그 사튼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포퍼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과학이라는 게 정말 우리 인간 지식의 정상이라고 평가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다원주의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왜 우리 사회의 나머지는 다원주의여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을 다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유용하다고 보는 거죠. 이 다원주의는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표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여드린 지금 답답한 그림 정말 답답하시죠? 이거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 같은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삽니다. 목표가 동일하면 대다수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실패자로서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고 그런 불행한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안 그러려면 이제 우리 각자가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기 장점을 살리는 서로 그런 다양한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말 한 종목에서 안 되면 종목을 바꾸면 됩니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 효과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신나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렇게 다른 여러 갈래 길을 뚫고 서로를 격려하고 궁금해하고 자극하는 그런 다원적인 사회, 정말 성숙하고 효율적인 사회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과학자의 사회도 그렇다고 보고 일반 사회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은 왜 합니까? 철학은 분명히 일상생활에서는 쓸모없는 학문이죠. 대부분 쓸모없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이라는 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쓸모 있는 학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실 텐데 철학이라는 게 꼭 아까 그 조각품 같이 깊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쓸모 없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상생활에 바빠서 다들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철학자들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월급 줘가면서 쓰는 거지 무슨 남들 알아듣지 못할 소리나 짓거리라고 철학자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철학과 철학자의 임무는 이 상투적인 생각에 도전해 줌으로써 사회의 경직화를 막고 사회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대신 해드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발전을 앞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런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